그때만 해도 내가 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충분했기에 언감생심 그 이상의 꿈은 꾸지 않았다. 유학을 다녀와서는 늦둥이 리사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20대보다는 한결 여유가 있었기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짬짬이 그림을 그렸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남편이 갤러리를 대관해 전시회를 열어주었는데 일요 화가에 지나지 않던 나는 독일 유학 경력 때문에 뜻하지 않게 주목을 받았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시간이 많아져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화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자 더 이상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지나간 시절에 나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는 것이 싫었고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까 싫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우려처럼 내가 찾아왔다. 이제 너는 우리가 만났을 무렵의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졌다. 그 시절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이후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다. 너와 헤어진 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의 것들과 결별할수록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내게 가장 좋은 시절은 늘 바로 지금이었다. 나는 젊은 내가 더 이상 부럽지 않았다. 너는 장식장에 놓인 리사의 많은 사진과 내가 그린 리사의 초상화, 우리의 가족 사진을 유심히 보았다. 마치 부럽다는 듯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사진을 모두 치워버리고 싶었다. 언니한테 딸이 생겼을 줄은 몰랐어요. 리사가 아기 때부터 예뻤네요. 형부는 안 닮고 언니만 닮은 것 같아요. 독일에 다녀와서 낳으신 거예요? 아니, 독일에서 나왔어. 아들이랑 직장 때문에 남편이 그리 나갈 수도 없었고 공부도 마쳐야 해서 그냥 거기서 베이비시터 쓰면서 혼자 키웠어. 돌 지나서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더 애틋하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키운 귀한 아이한테 제가 그랬으니 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정말 미안하다고밖에.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다 해결됐으니까 그 이야긴 그만하자. 아무리 네가 정중하게 사과해도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용서하기에는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 아이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자꾸만 용서해 달라고 하니 마치 내가 가해자가 된 기분이 들어 불쾌했다.
난 악다구니를 쓰며 리사를 비난했던 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너는 집을 떠날 때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너의 반복되는 사과를 들었을 때에는 부담스럽고 불쾌했는데 이상하게도 네가 돌아간 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고 전하자 리사는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진저리를 쳤다. 엄마, 그 사람 집에 들이지 마세요. 이제 와서 갑자기 사과를 한다니 너무 수상해요. 다른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전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할래요. 과연 괜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낙천적으로 말하는 리사가 사랑스러웠다. 그 사건 따위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에게 영향을 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너는 다음 날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왔다. 내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벨소리에 무심코 응답하고 말았다. 인터폰 화면에는 집 건너편의 풍경만 보일 뿐 아무도 없었고 저예요 하는 목소리만 들려왔다. 누구냐고 되물어도 우물우물한 소리만 들려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너는 다짜고짜 나를 끌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더니 흐느껴 울었다. 당황스러워 너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나는 내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잠시 후 너는 거짓말처럼 웃는 얼굴로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마치 내 집을 드나들던 옛날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다시 찾아온 너의 저희를 알 수가 없어 불안했다. 어제 동영상을 처음 봤는데 내 자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사실 그때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던 것처럼 기억이 비어 있어서 무슨 일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리사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제 충분히 사과했잖아. 이제 됐으니까 그만해. 리사도 괜찮다고 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너도 빨리 잊어.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용서할 수도 없었고 잊지도 못할 터였다. 언니는 저를 용서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한다는 말일지도 몰랐다. 그 말을 듣기 위해 몇 번이고 찾아올 기세였다. 나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었지만 간단한 대답으로 귀찮은 일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정말 용서할게.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 건성으로 대답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똑똑히 말했다. 너는 적당히 만족한 눈치였다. 이제 용건이 끝났구나 싶어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된 건 유석 선배 때문이에요. 그가 나를 망쳤어요. 처음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치고 울곤 했어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나를 떠난 이유가 뭔지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까지도 그를 잊지 못하고 미워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차라리 용서하고 싶었어요. 지나간 세월을 자꾸 생각해서 뭐해. 오래전 일에 머물러 봐야 너만 손해야. 얼른 잊어. 시간은 지나가지 않아요. 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겨 과거들 속에 흩뿌려져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사건을 핑계로 내 이상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았지만 큰 설득력은 없었다. 함께 살던 남자도 헤어지면 있는 것이 당연한데 너를 버린 남자를 그토록 오래 마음에 담아둔 채 증오하는 것은 내 성정의 문제가 아닐까 싶었다. 나는 내가 빨리 돌아가길 바랐지만 너는 소파에 멀뚱멀뚱 앉아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작업실을 구경시켜 달라고 했다. 내 작품이 보고 싶다며 허락도 받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너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림과 벽에 걸린 그림 몇 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제가 언니한테 도움은 됐네요. 제 에스키스가 전시에 여러 번 할 만큼은 안 됐던 것 같은데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너는 에스키스들이 담긴 두꺼운 노트를 보여주곤 했다. 노트에는 오래된 길과 다 쓰러져 가는 건물, 무너진 담벼락들을 스케치한 것과 시간에 관한 글을 적어 놓은 것 등이 있었다. 나는 그게 좋은 작품인지 알 수도 없었고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몰랐다. 너는 낡고 더럽고 아픈 것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내 과거를 모르는 너의 눈엔 내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비춰졌겠지만 나는 태생적으로 너보다 그런 것들과 더 가까웠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너의 작품을 도용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기에 다른 주부 작가들처럼 꽃그림을 그리지 않고 내가 잘 아는 것을 손쉽게 그렸을 뿐이다.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며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넌 내 말을 툭 자르고 말했다. 제 것과 다른 게 보이긴 하네요. 하긴 모방하다 보면 새로운 것도 나오니까요. 모방에서 시작한 게 미술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두죠. 너는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떳떳했고 너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기에 입을 다물었다. 넌 그 말을 꼭 하고 싶어 남아있던 사람처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돌아갈 채비를 했다. 난 내가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며 인사했다. 잘 살아. 이번 일은 그냥 잊었으면 좋겠어. 실수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갑자기 생각난 듯 불쑥 말을 꺼냈다. 언니, 유석 선배가 안부 전해달래요. 너를 떠났다던 남자가 내게 안부 인사를 하다니 내 정신이 좀 이상한 게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헤어졌다면서 무슨 안부야? 아, 지금은 돌아와 같이 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도 싫지만 헤어지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어요. 언니가 많이 보고 싶다더라고요. 너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유석이 내 가까이에 와 있음을 알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도 너와 마찬가지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너희에게 나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었으면 했다. 독일로 떠나기 전 유석에게 그곳에서의 생활비를 대줄 수 있으니 함께 가자는 편지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출발하는 베를린행 항공권을 붙였다. 그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나를 따라왔다. 우리는 작은 집을 얻었다. 남편은 넓은 집을 얻을 돈을 보내주었지만 두 사람 몫의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방 하나와 거실, 주방이 있는 작은 집을 얻었다. 너희가 얻었던 집보다 넓긴 했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다. 나는 그곳에서의 첫 겨울을 잊지 못한다. 차가운 바닥과 낡은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던 바람은 라디에이터와 두꺼운 옷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우리는 부둥켜 안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침대 속에서 겨울을 났다. 그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난 그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았다. 나는 독일어 강좌를 등록했으나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그는 추위를 견디기 힘들다며 날이 따뜻해지면 시작하겠다고 했다. 미술 재료를 사다 주어도 그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나는 가족을 때때로, 아니, 거의 잊었지만 밤마다 아들과 통화를 했고 돈을 보내오는 날이면 남편이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묻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유석에게 미안했고 그도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누나는 왜 아무것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내게 비난하듯 물었다. 나는 차차 정리하겠다고. 아직 아이가 어려서 시간이 걸리고 당장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생활비를 마련할 능력도 없던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미술 학교에 합격했다. 대학 합격 기념으로 남편과 아들이 독일에 방문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가족이 독일에 도착하는 날 집을 나갔다. 남편과 아들은 호텔로 가지 않고 우리 집으로 왔다. 남편은 집을 이리저리 살피며 너무 낡고 지저분하다며 타박을 했지만 남아있는 유석의 흔적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들은 통화할 때와는 달리 서먹하게 대하면서도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가족은 8월 말이 되어서야 돌아갔다. 가족들이 머무는 동안에도 집을 나가 전혀 소식이 없는 그가 궁금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어학원 친구들에게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일주일이 넘게 찾아다니고서야 폴크스파크에서 불황자처럼 지내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를 여러 번 찾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뒤에야 간신히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고 2달 뒤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나도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아는 남편은 노산을 걱정하며 돌아오라고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공부를 마친 뒤 돌아가겠노라고 했다. 출산할 즈음 남편이 바빴기에 다행히 독일로 나오지 못했다. 유석이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처음으로 품에 안았다. 40이 다 돼 아기를 키우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학교를 다녀야 했던 나 대신 그가 아기를 돌봤다. 아기에게 분유를 타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이유식을 만들었다. 잠을 자지 않고 우는 아기를 들쳐업고 재우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베이비시터를 쓰자고 했지만 그는 남에게 아기를 맡길 수 없다며 돌이 다 될 때까지 손수 아기를 키우느라 공부를 계속 미루었다. 태어난 아기가 보고 싶어 몸이 단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연락도 없이 베를린에 왔다. 공항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나는 놀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집에서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는 내게 그는 왜 내 딸을 두고 나가야 하냐며 미친 듯이 화를 냈다. 내 딸이 아니라고 받아치자 그는 내가 키웠으니 내 딸이고 앞으로도 내가 꼭 키울 거라고 소리 지르며 집을 나가버렸다. 후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이 알게 되는 날이면 나는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가족이 함께 지내는 동안 이동하는 길목 어디서나 그와 마주쳤다. 그는 나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라며 남편에게 접근했다.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한국 사람을 보고 반가워하며 식사 대접을 했다. 그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리사를 보며 아기가 참 예쁘다고 칭찬을 했다. 남편은 우리의 관계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식 자랑에 열을 올렸다. 내 자신과 그 모두에게 진저리가 나 그런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든 청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리사가 가난한 집의 딸로 고생스럽게 자라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에게 이별을 선언했다. 그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리사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하자 그는 나를 이기적인 속물로 몰았다. 그는 아이를 두고 떠난다면 잡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의 아이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며 헤어지는 날까지 광기에 가까운 난동을 부렸다. 그는 처음에 내가 보았던 특별한 젊은이가 아니었고 더 이상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가 혹여 아이를 데리고 잠적할까 두려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아기에게 필요한 간단한 짐만 챙겨 들고 몰래 베를린을 떠나왔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를 만나지 않았다. 그가 지금껏 나를 찾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너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는 너에게 우리 둘 사이의 일을 이야기한 것일까? 내가 알고 있다면 나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는 없을 터였다. 그는 적어도 너에게만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치욕이었을 테니 말이다. 나는 유석이 너와 함께 내 앞에 나타날까 두려웠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